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세균에 대해서 질병과 병원체인데요. 병원체를 좀 볼 거예요. 자, 질병과 병원체 하면 우리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으로 봐요. 감염성 질병은 뭐냐? 전염이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에요. 그리고 병원체에 의해서 발병하는 질병을 감염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병원체예요, 병원체. 그 병원체의 중심에 세균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균 단세포 원핵이에요. 원핵. 단세포 원핵 생물입니다. 세균은 단세포 원핵 생물이고요.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세포도 아닌데 세포벽이 있습니다. 얘는 좀 특이한 게 펩티도글루칸이라는 당 성분의 세포벽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말 그대로 생물이에요. 생물적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소부터 해서 뭐 물질대사 다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치료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녀석은요. 항생제로서 세균을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 이 점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바이러스에 대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세균, 바이러스, 세균 두 개를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합니다. 자, 바이러스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비세포 구조라는 겁니다. 세포가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에요. 알아두시고요. 자, 세균보다 작다고 나와 있는데 세균보다 작은 건 맞지만 세균보다 작다고 해서 생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틀리는 거예요. 세균보다 작다 해서 즉 그 생물의 크기 가지고 생물이다 아니다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 점 하나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병으로 뭐 숙제 이렇게 딱 나와 있어. 감기, 독감, 에이즈 등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치료는 뭐냐면 바이러스 치료제를 가지고 치료를 하긴 하는데 치료에 어려움이 좀 따릅니다. 이유는 돌연변이가 하도 잘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다는 거. 자, 세균과 바이러스와 세균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이 둘을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많이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병원체 종류에서 총 5가지가 나와요. 우리 그 중에서 세균과 바이러스 같고요. 나머지 원생동물, 곰팡이, 프라이온 총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을 만약에 구분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균은 원핵생물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원핵생물. 그 다음 바이러스와 프라이온은 비세포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원생동물과 곰팡이는 진핵생물로 구분을 한다는 거. 이렇게 좀 나눠서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5가지가 있지만 다시 한번 3가지 나누면 세균은 원핵생물이고요. 바이러스와 프라이온은 비세포 구조고요. 그리고 원생동물과 곰팡이는 진핵생물이다.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이것만 좀 정리해 두시면 질병과 병원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우리 몸의 방어작용입니다. 1차 방어작용, 2차 방어작용으로 나눠져요. 1차 방어작용은 뭐냐? 병원체 종류에 상관없어. 동일하게 일어나요. 상관없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게 1차 방어작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라고 합니다. 특이성이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모두에게 똑같이. 모든 병원체에게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게 1차 방어작용입니다. 2차 방어작용은요. 인식이에요. 들어온 병원체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달리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합니다. 1차 방어작용, 비특이적 방어작용, 2차 방어작용, 특이적 방어작용. 자, 그리고 1차 방어작용을 원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천성 면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2차 방어작용은 나중에 생기기 때문에 후천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만 좀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차 방어작용에 뭐뭐 있냐? 이런 게 있어요. 표면의 방어. 표면이에요, 표면. 우리 몸 표면. 표면에는 피부 점막 분비물이 각각 존재하고요. 여기에서 라이소자임이라는 게 좀 나와요. 라이소자임. 이 라이소자임은 뭐를 하는 녀석이냐? 라이소자임은 세균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세균을 분해하는 효소. 그렇기 때문에 라이소자임이 있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표면의 방어는 피부 점막 분비물이 있는데 여기서 라이소자임이 분비가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 방어작용은 식균작용과 염증 반응이 있어요. 식균작용은 백혈구가 병원체를 잡아먹는 걸 식균작용이고요. 백혈구. 자, 염증 반응은 여기 밑에 있는 그림 이런 거예요. 자, 바늘로 찔려서 병원체가 들어와요. 병원체가 들어오면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이 히스타민의 역할,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줘요. 그러면서 백혈구가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백혈구가 다친 부위에 모이게 되고요. 이 백혈구의 식균작용에 의해서 병원체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게 바로 이 염증 반응이라는 거.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1차 방어작용이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은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바로 이 2차 방어작용입니다. 자, 2차 방어작용의 중심, 특이적 반응이다. 왜 그러냐? 림프구라는 녀석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림프구는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백혈구의 일종이면서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는 녀석이 바로 림프구가 됩니다.
자, 림프구는 크게 B림프구와 T림프구로 나눠지게 돼요. B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되고 성숙하는 녀석이 B림프구고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항체를 생성하는 게 바로 이 B림프구가 됩니다. T림프구는요, 골수에서 생성돼서 가슴샘에서 성숙해요. 얘는 가슴샘에서 성숙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T림프구는 보조 T림프구와 세포 독성 T림프구로 나눠지게 됩니다. 보조 T림프구, 세포 독성 T림프구 역할이 나눠져요. 역할 나눠지는 거 이제 보도록 하죠. 자, 항원과 항체요. 항원 항체. 우리 아까 봤죠? B림프구에 생성되는 게 항체라고. 자, 항원은 병원체요. 병원체. 우리가 말하는 병원체. 단지 항원이라는 거는 면역 반응의 원인, 즉 항체를 생성하는 원인 물질. 자, 항체 생성 원인 물질이라고 해서 항원이에요. 편하게 생각해서 항원. 그리고 항체. 항원이 침입했을 때 몸에서 생성되는 게 항체라는 거. 항체는 B림프구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생성되는 과정 보게 될 거고요. 자, 항원 항체 반응 보면 어떻게 하냐? 항체가 항원하고 결합을 해요. 그래서 항체가 항원을 직접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무력화시키는 게 항원 항체 반응입니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성을 가져요. 어떻게 되냐? 하나의 항체는 하나의 항원하고만 작용을 합니다. 1항체 1항원이에요. 하나의 항체는 하나의 항원하고만 작용한다는 거, 이 점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면역. 이제 2차 방어작용의 중심에 있는 면역을 볼 겁니다.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고요. 자, 세포성 면역이란 뭐냐? T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 T림프로 써져 있는데 세포 독성 T림프구.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체액성 면역은 B림프구가 T림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항체를 생산하여 항원을 제거하는 것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럼 이제 이거 그림으로 보도록 하죠. 그림을 좀 확대시키다 보니까 좀 글씨가 좀 많이 늘어나 있죠. 자, 첫 번째로 항원이 우리 몸속에 들어옵니다. 자, 항원이 A라고 쓰죠. A라는 항원이 들어와요. A라는 항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이 대식세포가 A라는 항원을 먹습니다. 야금야금. 먹고 나서 자기한테 표시를 해줘요. A라는 항원이 들어왔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보조 T림프구. T림프구의 종류 두 가지를 했죠. 보조 T림프구, 세포 독성 T림프구. 보조 T림프구가 신호를, 얘를 인식을 해요. 인식을. 보조 T림프구가 인식을 하면 A라는 항원이 들어와 있다. 어떻게 하냐? A라는 항원이 들어와 있다는 인식하고 나면 세포 독성 T림프구와 B림프구한테 각각 신호를 전달해 줍니다. A라는 항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에 맞게 행동을 해라. 신호를 전달해 줘요. 그러면 세포 독성 T림프구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 자, 신호를 받았어요. 그럼 세포 독성 T림프구가 활성화되고요. 활성화된 세포 독성 T림프구는 감염된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세포 독성 T림프구는 감염된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요. 감염된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는 세포성 면역이고요. 여기에는 세포 독성 T림프가 작용한다는 거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앞에 설명은 T림프가 작용을 해서 뭐 그런다라고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구분을 좀 해주세요. 세포성 면역은 세포 독성 T림프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세포 독성 T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를 공격하는 게 세포성 면역이 된다는 거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자, 체액성 면역은 그럼 뭐냐? 체액성 면역은 보조 T림프가 연이어 작용을 해요. 보조 T림프구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둘 다 작용을 합니다. 신호를 전달해주는 녀석이에요. 보조 T. 보조를 해줘요. 신호가 전달해줄 수 있도록 신호를 주는 녀석이 보조 T림프가 됩니다. 보조 T림프구가 신호를 전달해줘요. B림프구에 전달해주면 B림프구는 받은 신호에 맞게 A라는 항원에 맞게 A라는 항체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냐? 형질세포가 분화가 됩니다. B림프구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 여기 있죠?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각각 분화가 돼요. 분화가 되고 나서 이 형질세포는 A 병원체 A와 맞게, 자, A라 했죠, 원래 여기. A와 맞는 항체를 생성해내게 되고요. 형질세포에서 분비된 항체는 A 항원과 반응해서 항체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몸에 아직 감염되지 않고 떠다니는 항원을 공격한다고 해서 체액성 면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항원 항체를 제거하게 되는 게 체액성 면역이라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조 T림프구가 세포 독성 T림프구와 B림프구가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고요. 활성화된 세포 독성 T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세포성 면역. 그리고 B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할을 하고요.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생성돼서 항원을 공격하는 게 체액성 면역이라는 거.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잘해서 넣어주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 1차 면역, 2차 면역이 나와요. 이게 뭐냐? 자, 우리가 처음에 A라는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요. 비림프각과 체액성 면역할 때 기억세포로 형질세포로 두 개로 분화가 됐죠. 자, 기억세포를 만들어줘요. 이 기억세포라는 건 뭐냐면 A라는 항원에 대한 기억이에요. A라는 항원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자, 한 번 들어온 A라는 항원이 사라졌다가 다시 재침입해요. 동일한 A라는 항원이 다시 재침입하면 A 항원이 다시 재침입. 자, 재침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비림프가 분화하는 게 아니라 기억세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면서 항체를 생성해내게 됩니다. 기억세포가 분할을 하기 때문에 항체를 생성하는데요. 어떻게 생성을 하냐? 다량의 항체를 빠르게 생산을 하게 됩니다. 많은 항체를 한 번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1차 면역과 비교했을 때 1차 면역에서 나오는 항체보다 양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항체가 생성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2차 면역이 일어나게 되면 질병이 들어왔는지 병원체가 들어왔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존재를 합니다. 이게 존재한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이걸 설명하다 보면 백신이 나와요. 백신이란 뭐냐? 병원체예요. 병원체를 우리가 맞는데 일반 병원체가 아니라 독성을 약화시킨 거. 무력화시키거나 비활성화 무력화라고도 해요. 아니면 약화시킨 병원체를 맞는 게 백신입니다. 그럼 왜 이걸 맞냐? 왜 병원체를 내가 맞아야 되냐? 이 병원체를 맞음으로써요. 기억세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기억세포. 자, 기억세포가 형성이 되고요. 기억세포가 형성되어 있으면 병원체와 동일한 녀석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죠. 기억세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다시 분화하고요. 분화된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생성되면서 빠르게 다량의 항체가 생성되기 위해서 병원체를 제거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게 되는 거고요. 백신의 접종 원리는 기억세포가 있다는 거. 이 기억세포에 의해서 동일한 항원이 들어왔을 때 다량의 항체를 빠르게 생산해내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게 백신의 원리가 됩니다. 혈청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우선 쓴 거 좀 지울게요. 지우고 혈청. 혈청은 뭐냐면 혈청은 항체입니다. 항체. A라는 항원이 있으면 A의 항원에 맞는 A라는 항체예요. 혈청을 주사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항체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혈청을 주사해 주게 되는 거고요. 혈청을 주사해 주게 되면 항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질병에 대해서 낫게 되지만 질병 자체에 대한 기억세포는 없습니다. 기억세포는 형성되지 않아요. 자, 기억세포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2차 면역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혈청과 구분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 기억세포, 백신과 혈청의 차이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알레르기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냐? 자, 항원이 들어와요. 우리 주로 꽃가루죠. 꽃가루가 들어와요. 그러면 얘를 인식하고 항체를 생산을 합니다. 생산된 항체가 항원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비만세포하고 결합을 해요. 딱 비만세포가 연결이 돼서 비만세포 손잡고 쉬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꽃가루가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항체가 꽃가루로 반응하면서 비만세포를 또 자극합니다. 자극받은 비만세포 어때요? 누군가 날 건드려요. 비만세포가 분비하는 건 히스타민이죠. 그래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면 먹는 약의 성분은 주로 항히스타민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단원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혈액형 반응이에요. 자, 혈액형, 적혈구 막의 항원으로 작용하는 응집원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혈장에 항체로 작용하는 응집소가 존재를 해요. 그에 따라서 나오는 게 ABO식 혈액형이고요. 자, 보고 있으면 혈액형 AB, ABO, O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ABO식 혈액형은 적혈구 막에 응집원을 뭘 갖고 있냐예요. 자, 응집원 A가 있으면 A형, B가 있으면 B형, 둘 다 있으면 AB형, 없으면 O형이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응집소는 뭘 갖고 있냐? 자, 응집소 A형은 베타를 가지고 있고요. B형은 알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AB형은 없고요. O형은 알파, 베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형태가 있고요. A형은 응집원 A, 응집소 베타, B형은 응집소 B, 응집원 B, 응집소 알파. AB형은 응집원 AB, 응집소 없고요.
O형은 응집원 없고요. 응집소 알파 베타 다 있다는 거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혈액형을 어떤 판정할 때 뭐 하느냐? 항 A 혈청과 항 B 혈청을 써요. 항 A 혈청은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는 게 항 A 혈청이고요. 항 B 혈청은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는 게 항 B 혈청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혈액형을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응집소 알파, 항 A 혈청에 응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응집소 알파와 반응할 수 있는 응집원 A를 가진 녀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집원 A가 있는 A형과 응집소 AB형이 있는 응집원 A가 있는 AB형은 응집이 일어나고요. B형과 O형은 응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응집소 항 B혈청은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B형과 AB형만 응집이 일어난다는 거. 자, 항 A혈청은 A형, A 응집원을 가진 녀석들이 응집이 되고요. 항 B혈청은 응집원 B를 가지고 있는 게 응집이 된다는 거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표준혈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표준혈청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B형 표준혈청에는 응집소 B와 O가 혈액형 B형과 O형이 응집하지 않고요. A형 표준혈청에는 A형과 O형이 응집하지 않습니다. 구분해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에 따라서 수혈관계가 정해져요. 수혈관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수혈관계의 중요한 건 뭐냐?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에요. 응집원이 항원이라 그랬죠.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항원, 응집원이 중요하고요.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중요합니다. 내 몸에 있는 항체. 병원체가 들어오면 항체가 반응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는 사람의 응집원, 받는 사람의 응집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동일한 혈액형에 다 줄 수 있고요. O형은 모두에게 줄 수 있고요. AB형은 모두에게 받을 수만 있습니다. 왜 O형은 모두에게 줄 수 있냐면요. 응집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는 없어요. 왜 받을 수 없냐? 응집소 알파와 베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혈액형이 들어오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고요. AB형 같은 경우는 줄 수는 없어요. 응집원 A와 B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혈액형에게는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는 있어요. 왜 받을 수 있냐? 응집소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주고받는 것, 다른 혈액형끼리 주고받는 거는 소량만 가능하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RH 혈액형만 보죠. 자, RH식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내는데요. 자, 플러스라는 소리는 뭐냐? 응집원이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로 나타내요. 응집소는 RH 플러스는 없고요. 응집소 마이너스, RH 마이너스는 응집소 자체는 RH의 응집원에 노출이 되게 되면 RH 응집소가 생성이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나오는 게 저가세포증이라는 게 나와요. 자, 저가세포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저가세포증이란 뭐냐? 자, RH 플러스형인 남성과 RH 마이너스인 여성이 결혼을 해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첫째가 F1이라고 쓰죠. 그냥 첫째가 RH 플러스형이 태어납니다. 남성 여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플러스형이 태어나면 태어날 때 엄마에게 RH 응집원이 노출이 되게 돼요. 자, RH 응집원이 노출되면 어떻게 된다? 엄마는 이때 응집소가 생성이 됩니다. RH 응집소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이가 RH 마이너스형은 상관없어요. 만약에 둘째 애가 다시 자손 2대가 되죠. 그러면 RH 플러스형이 임신을 했다. 태아가 RH 플러스형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RH 마이너스 응집소가 태아에게 전달이 됩니다. 태아에게 전달되면 응집원이 있으니까 응집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RH 플러스형 태아가 태어나지 못하게 되는 게 저가세포증이라는 거. 태어나더라도 악성 빈혈 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저가세포증 원래 없던 응집소가 첫째가 태어나면서 RH 플러스 응집원에 노출되면서 응집소가 생성되고요. 이 응집소가 둘째, 태반을 통해서 둘째에게 전달되게 되면서 생겨나는 게 저가세포증이라는 거. 이렇게 한번 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제 들어가 있지 않네요. 슬라이드가. 자, 잠시만요. 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것만 보도록 하죠. RH 플러스형은 RH 플러스형끼리 줄 수 있죠. RH 마이너스형끼리 줄 수 있어요. RH 마이너스형이 플러스형한테 수혈이 가능합니다. 그죠? 응집원이죠. 얘도 똑같아요. 얘도 응집원이고요. 받는 응집소예요. 자, RH 마이너스 응집소, 응집원 있다 없다? 없죠. RH 플러스 응집소 있다 없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RH 마이너스가 플러스한테는 줄 수 있지만
플러스는 마이너스에게는 줄 수는 없습니다. 응집원이 있고 응집소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공부하시고요. 언제나 질문사항은 질문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강의 들어주느라 수고했어요.